개그맨 황현희 씨. 네. 이분이 뭐 재테크를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알려진 분인데요. 개그맨 황현희 씨가 MBC PD 수첩에 나와서 부동산 팔지 않고 끝까지 오. 버티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자, 그 부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보유세가 나올 거라는 예상은 되죠. 근데 우리가 이 게임을 한번 해봤잖아요. 그때 어땠습니까? 버텼죠. 다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버틴다. 버티면 된다. 부동산은 불패다라는 기본적인 심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 네. 야, 굉장히 그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또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 전반적인 정서인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우리가 저기 특히 저 연예인분들이 저렇게 자기 소신 말하는 거 그 자유로운 거잖아요. 네. 그렇고 그럼 사실 정답은 없는 거니까. 네. 아니 그거 제가 네. 그러면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가 댓글을 봤어요. 네. 댓글이 굉장히 성숙합니다.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난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댓글을 본 거예요. 근데 네. 너무 댓글이 성숙한 게 아니 본인이 안 팔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네. 그냥 뭐 본인이 보유한 만큼 세금 내면 되는 거지. 제가 굉장히 성숙하던데요. 제가 하고 댓글이. 싶은 말도 그거예요. 네. 네, 간단해요. 보유세를 올릴 것 같고 지금 대통령이 너무나 많이 강조해놔서 후퇴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네. 그 정도의 문제와 범위의 문제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유세가 올라갔는데 나는 낼 거야 한다면 이거는 부동산 투기꾼이 아니고 성실 납세자예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이제 선진국만큼 네. 우리도 집이 가져오는 집값이 너무 수익률이 높아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수익률 좀 낮추고 집이 없는 사람들도 좀 정당하게 노동으로 소득을 버는 분들도 좀 정당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데 우리는 서울의 한복판에 집을 갖고 있으면 이게 수익률이 너무 높으니까 선진국적으로는 조금 뭐 세부담을 좀 높인다든지 해서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춰가자. 이 과정에서 그런데 나는 70억 아파트, 50억 아파트 갖고 있는데 지금 한 3천만 원 보유세 내는데 5천만 원, 6천만 원 내도 가지고 있을 거야. 네. 선진국 다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선진국 부자들이. 네네. 이런 분들은 성실 납세자고 세금 많이 내니까 네.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정당한 시장 경제에서. 네 맞습니다. 네. 다만 과거에는 뭐가 잘못됐느냐? 이게 뭐 징벌적이다. 자꾸 이런 프레임으로 끌고 가고. 그건 다 그럼 가짜. 정부가 또 바뀌면 그동안의 정책이 또 다 되돌아오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지. 네. 저 황현희 씨 이야기하신 거는 저는 뭐 문제될 게 없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다루고 싶냐면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까봐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황현희 씨 개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도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도 분명히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개인의 선택을 내가 좌우할 생각은 없다. 전혀 없죠. 그런데 뭐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으로 돈을 과도하게 버는 게 만약에 무의미하다면 집을 들고 갈 이유가 없지 이유가 않는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이유를 없애겠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이게 전형적으로 부동산 카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인데 게임 2번 해봤다. 저 얘기를 많이 네. 하는구나. 근데 너 세 번째도 속을 거야? 2번이나 해봤는데 세 번째도 속아? 양치기 소녀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전 여기서 정서적으로 조금 약간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어쨌든 뭐 그걸 차치하고 그러면 그 게임에서 과연 우리는 그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해서 수익률을 낮추기 위한 게임을 제대로 해봤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습게 보는 거죠.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야, 보유세 올려봤자 표 계산하면서 얼마 안 하겠지. 과거에 그래 왔거든요. 그래 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보유세, 예를 들어서 보유세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우습게 봤기 때문에 이런 인식들이 퍼진 거예요. 그렇겠죠.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앞으로도 그럴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유세가 엄청나게 부담되면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갖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죠. 또 하나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따도 통계치를 보여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인식들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동산 불패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부동산 불패는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서 불패라고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계속 올라서 부동산 불패 인식이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빠졌을 때 도와주니까 불패 인식이 퍼진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빠졌고 2022년도에도 빠졌고 크게 하락한 경험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마다 도와줘요. 도와줘. 그러니까 주택 가격 빠지면 다 도와주네? 그러니까 불패인 거예요. 해야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올라서가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빠져도 네. 계속 개혁을 추진하고 쉽게 말해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럼 불패는 우리나라에서 깨질 겁니다. 네. 네. 자본시장에서 두 번 강력하게 보유세나 이런 걸 세부담을 강화했더니 그런데도 오히려 집값만 올라갔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시장은 항상 바뀌어요. 항상 바뀌어요.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도 항상 대응하면서 바뀌어요. 과거와 다른 점 이대로 가서 다주택자가 이길지 정부가 이길지 저 잘 모르겠어요. 네. 시장 우리가 전망하기는 어려운데 네네. 과거하고 많이 달라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올 때고 문재인 대통령 때 뭐 코로나 때 말할 것도 없고 0% 제로금리 때였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오늘 어제 뭐 기사 보세요. 주택담보대출 하단이 4%예요. 상단이 6.5예요. 경기도 집값이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못 버티고 원리금 부담이 너무 높아져서 아, 그냥 네. 던지는 게 낫겠다. 어차피 집값도 3, 4년 동안 안 올라가니까 이거 서울 외곽 집값이. 네. 근데 서울 집값이 안 내려가고 크게 안 내려가는 이유는 이분들은 이게 원리금 부담 4.5, 나 5.5도 버틸 수 있어. 이러니까 안 내려가는 거거든요. 금리가 굉장히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다음에 정책 의지도 지난 정부도 세다고 했어요. 지난 정부도 김현미 장관이나 저 다 기억해요. 저 출입기자였으니까. 아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네. 때도 굉장히 세게 말해서 후퇴하지 않을 것처럼. 근데 많은 부분 후퇴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 캐릭터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 이런 것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이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과거 같으면 이게 거대한 보수 신문과 또 빅마우스 분들이 계셨거든요. 집값 오늘이 제일 싸다. 집값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 하면서 그 논리를 갖추신 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대중을 설득하거든요. 네. 몇 달 사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아 사라졌어요. 왜요? 나 모르겠어요. 왜 사라졌는지. 그거 좋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가볍게 말하자면 바람 잡는 분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보수 언론들도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 다주택자들이 못 버티는 거 아니야? 그때 기조는 전혀 이렇지 않았어요. 정책이 나오면 831이다. 831 대책이 나오면 바로 그 다음날 조간에 그냥 대책들이 그냥 싸그리 이런 대책은 절대 안 돼. 아, 효과 이렇게 없어. 나왔거든요. 땅짓고처럼. 근데 지금은 이렇게 분위기가 일단은 네. 물론 더 지켜봐야 돼요. 네, 지켜봐야 일단은 됩니다. 정부가 강하게 그립을 잡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 2번 이 대책은 실패했으니까 앞으로도 실패할 거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제대로 싸워본 적 없다는 점을 알아야 될 것 아,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 네. 번도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싸워본 적 없어. 맨날 말만 하고 음. 그다음에 나중에서 종이 호랑이 같은 게 나와갖고 그렇지. 위험만 하고 끝나버렸어요. 네. 그다음에 바로 정권이 바뀌니까 그냥 다 무력화하고. 그렇지. 한 번도 게임이라고 표현했는데 어. 한 번도 게임을 제대로 해본 적이 해본 적이 없어요. 없어. 근데 무슨 게임을 해봤다는 거예요. 네? 제대로 한번 붙어볼까요? 세게 나오시는데. 버틸 수가 없어요. 저는 버틸 수가 우리- 없어요. 제대로 붙으면. 우리 이 대표하고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네. 근데 아니 많은 부분에서 우리 뭐 방송 방향성은 이제 비슷한데. 이 대통령도 그렇고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 진영을 세우는 건 저는 반대해요. 네, 예를 들어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집이 없는 분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인가? 아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네. 이광수도 아니, 없어. 네, 근데 그럼요. 예. 그런데 진영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압박을 하되 음. 설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설득. 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당신이 갖고 있는 코인이 1억짜리가 2억 원이 됐으니까 세부담을 더 늘리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의 수익률이 선진국보다 너무 높아요. 네. 근데 온 국민이 다 거기만 사고 싶은 집 바라기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시장의 수익률이 높으니까 주택시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안 판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갖고 있으면 수익률이 너무 높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시장을 좀 고칠 테니까 네. 다주택자분들이 조금 양보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좀 이런 부동산 공화국 좀 이제 깨고 갑시다. 네. 이렇게 설득하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압박은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분들이 나와서 그리고 다주택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정책을 우습게 본다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그냥 버티면 올라. 그리고 근데 한 번도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좀 갖는 거고 중요한 건 다주택자들을 막 이렇게 막 뭐 몰아제끼고 뭐 집을 팔라 이런 건 아니고 저는 공정하지 않았다. 그렇지. 그게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를 얘기하면 그래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다주택자 잘해줘야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한 번도 임차인이나 세입자나 한 무주택자를 번도. 위해서 우리는 그럼 뭘 해왔나? 그렇지. 설득도 해준 적 없어. 맞아요. 설득도 해준 적 없다고. 다주택자가 집값 빠지면 울어주고 무주택자가 집값 엄청 오르면 울어준 사람 있냐고요. 없어.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런 거예요. 제가 전문가로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공정한 걸 한번 생각해 보자. 공정의 문제야. 네. 그러니까 윽박지르고 이거보다도 네. 그래서 공정한 시장이 오면 이런 판단이 없을 겁니다. 네. 공정하게 게임하면 그렇습니다. 게임 2번이나 해봤자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정하지 않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뭐 너무 공감하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특히 이 과세를 좀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께 그럼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 시장이 맞는 것이냐?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맞냐? 맞지 않잖아요. 네. 네. 이번에 그 황혜인 씨 나온 그 PD 수첩의 전남대 전자공학과 79학번들 사례가 나와요.
97학번들 사례가 나와요. 네. 어떤 사람은 집 샀는데 그게 2억 원인데 10년 지나서 보니까 2억 3천이고 어떤 사람은 16억 원인가가 올랐어요. 둘이 비슷해요. 비슷한 시기에 결혼도 하고 심지어 뭐 자녀들도 비슷한 시기에 낳았어요. 네. 그 같은 학교에서 전자공학을 같이 공부한 친구들인데 자료 좀 띄워주세요. 네. 보여주십니다. 자료가 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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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나? 물론 김 부장은 집을 종잣돈을 많이 갖고 시작해가지고 저게 10억짜리인가 했는데 저게 20몇 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은 과 동기인데 근데 어떻게 이 시장이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께 여쭤보면 그래 이 시장은 우리 좀 고쳐보자 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영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고가주택 사면 취득세 17%나 그 물리는 이유가 다주택자를 영국 정부가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미국 사람들 아니잖아. 보유세가 실효세율이 뭐 1% 2% 되는 게 우리보다 10배 7배 되는 게 네. 미국 정부가 집 가진 사람들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한 보유세가 한 2배 정도? 그때 말씀드렸지 일본은 집주인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줘요. 뭐 예. 내 집인데 못 들어가게 한다고 세입자 한번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징벌적으로 그 집주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그건 아니고, 아니잖아. 예, 그 균형을 좀 집이 없는 사람과의 네. 사회적 혜택에 대해서 그분들은 좋은 지역을 점유하고 교통 인프라 좋고 지하철 3개씩 있고 한강 가깝고 단지 내에 중학교, 초등학교 다 있고 혜택 그런 보잖아. 혜택을 보았으면 근데 그 전에 부담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담을 조금 높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네. 노동자를 적으로 보고 세금 물리냐고. 근데 아니지. 어떻게 불로소득을 세금을 덜 걷어?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종부세 1% 2% 그것도 사실은 이것저것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 갖고 다 못 갖고 못 까주더만 갖고인데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가만히 있는데 세금을 물리냐 그러면 우리 예금에도 15.4% 세금 내요. 네. 그럼 왜 가만히 있는데 내 예금 이자에 15.4 그런 거 아니잖아. 징벌적으로 아니잖아. 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있습니다. 공정했느냐 그거를 이제 공정. 계속 물어보는 거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좀 방향을 좀 바꿔보면 네. 그러면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런 전망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중요합니다.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또 아까 그런 황현희 씨를 포함해서 다주택자들이 얘기한 대로 시장이 돌아가면 또 성공의 기억을 우리가 심어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럼 끝난다고 끝나는 봐요. 거야. 그러면 끝이야. 대한민국 부동산이고 대한민국 경제고 전 끝난다고 봐요. 끝이야.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지금 상황이다. 네. 네. 중요한 상황이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일단 변화를 우리가 계속 주목하는 게 일단 강남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변화죠. 그래서 자료 6번을 보시면 일단 3주 연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죠.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일단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을 출발로 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유예하는 그러니까 중과를 유예하는 게 5월 9일 이전까지만 하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증가하는 건데 네. 7번을 보시면 강남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3년 내 계속 증가하고 와. 지금 계속 오르네. 자, 황현희 어.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라는 게 아니고 네. 황현희 씨는 안 팔겠다고 하지만 네네. 지금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확실히 증가시키고 내놓고 있습니다. 좀 빨리 팔고 싶은 욕심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이렇게 일단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매도 물량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건 뭐냐면 차액이 훨씬 많거든요. 양도세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러니까 먼저 절세 효과가 더 큰 거죠. 그러네. 그래서 빨리 팔수록 사실 유리하다고 일단 판단하는 거죠. 네. 이걸 볼 때도 우리가 전형적으로 어떤 걸 반추할 수 있냐면 강남이 살기 좋은 지역이다. 뭐 강남이 예를 들어서 학군도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그래서 훨씬 더 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더 많다는 방증이야. 그렇죠. 아. 그래서 그동안 가격도 훨씬 더 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살고 싶죠? 강남에 살고 싶죠? 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사서 집값이 오른 거예요. 아. 아닙니다. 아. 돈이 되니까 사서 아. 집값을 올린 거예요. 집값을 그렇습니다.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안 되게 하면 이런 지역이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쓸데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저한테 사은품으로 강남 아파트를 준다 네. 해도 저는 안 삽니다. 왜요? 차 막히고 멀고. 저는 그러게. 세금도 많이 내요. 예, 저 괜한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아니 그 자꾸 아니 왜냐면 네. 누구나가 강남 아파트 살고 싶어하지 않냐? 너도 살고 싶잖아. 맨날 나한테 한단 말이야. 나는 아니라는 얘기를 한 번쯤 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예. 근데 그 욕망이 네. 그 살고 싶다는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느냐? 저 강남이 집값- 필요해서가 아니고 집값이 올라간다는 그렇죠. 그렇지. 돈을 벌 수 기대가. 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나는 강남 상품으로 줘도 안 가. 나는 가. 얘는 봐봐. 너 오를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만약에 가고 싶어요. 만약에 강남의 아파트가 더 많이 떨어지고 더 오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더 이상 안 오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지점을 보여주고 그럼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죠. 강남에 살고 싶은 사람만 살면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게 많지 않다. 많지 않다. 돈이 되려니까 샀다. 네. 또 하나는 그런 거죠. 우리가 강남 그러는데 사실 우리 국토로 따지면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일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강남 집값이 더 오를 것이냐 못 오를 것이냐 저는 오를 수도 있다고 보고 어떤 면에서는 올라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정도를 살 수 있는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포더빌리티던데 그걸 살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월급쟁이 2천만 명 중에 0.1% 그럼 2만 명이잖아요. 2만 명 연소득이 통계청 통계로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9억 9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부자 나라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분들 물론 이제 평균을 내면 우리 근로소득자는 4,500만 원으로 쭉 내려오는데 월급쟁이는 뭐 중위소득으로 하면 3,400만 원으로 더 내려오지만 상위 0.1%는 정말 잘 살고 있고 이거 당연한 거예요 시장 경제에서. 네. 네. 이분들이 나는 좋은 곳에 살고 싶어. 나 70억 아파트 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본도 부모님한테 물려받고 소득도 높아진다면 이런 아파트들은 계속 올라가야 한다고 봐요 저는. 네. 선진국 다 그렇게 올라가요. 당연한 거고 다만 정당하게 세부담을 하자는 거죠. 네. 선진국만큼만 아니면 선진국의 2분의 1만큼만 세부담을 하면 세부담 그건 좀 말 하자. 아주 정당한 시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세부담. 그보다는 지금 이제 계속 집값이 오른다라는 이 도구마 이거는 깨진 지 오래됐는데 예를 들어 통계적으로도 KB 부동산 시세를 보면 경기도만 해도 수도권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경기도만 해도 28개의 시가 있고 3개의 군이 있는데 지난 2022년 1월이 100으로 보죠. 그 100으로 봤을 때 지금 다 90, 80억 이래요. 다 25개가 내리고 3개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집값은 이미 차별화되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집값이 급등하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일부가 올라가고 정확한 세부담만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지역은 너무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지고 있는데 자꾸 집값 올라 하면서 공급 늘려야 돼 하면서 서울 외곽에 계속 집을 짓고 이걸 자꾸 빚내서 집을 사고 그래서 집값이 떨어져서 오히려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이 구조가 더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70억, 80억 하는 아파트가 정당한 세부담을 가졌다면 이게 90억 하면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니 람보르기니가 10억 하다가 12억 됐는데 아유 람보르기니가 또 올랐네 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어요. 화나는 국민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집값이 강남이 오르면 다른 데로 번져가는데 이것 때문에 집값을 잡으려고 하지만 그 번짐이 과거보다 훨씬 이미 약해졌고 통계적으로도 수도권은 정말 약하다. 지금 반짝할 뿐 과거보다만큼 절대 올라가지 못하고 람보르기니 비율은 좀 안 맞죠? 람보르기니하고 정확한- 조금 정확한 본질적으로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네. 선진국은 그들만의 리그, 그들의 집값 100억, 200억 하는 아파트 신경 안 쓰거든요. 네. 중요한 건 보통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값이 좀 정상화돼야 한다. 네. 그러려면 정당한 세부담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 네, 공정 이슈입니다. 결국은 그래요. 네. 공정 이슈. 네. 근데 계속해서 그런 어떤 공정한 세금이 부과되면 제가 볼 때 그런 고가 아파트의 가격도 더 이상 오르기 힘들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강남 아파트를 계속 얘기하냐면 제가 강남 아파트를 막 증오하고 그런 너 거 속으로는 아닙니다. 거기 살고 싶은데 너 못 살아서 그렇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다른 지역으로 번지고 번진다는 또 거야. 김 기자님 말씀처럼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안정될 수는 있겠지만 커다란 불씨라고요. 언제든지 옮겨 붙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옮겨 붙는 게 저는 출발점이 어디였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성수동이나 이런데 이미 옮겨 붙고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가만히 있었으면 서울 전 지역으로 다시 번졌을 거예요. 번졌어. 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항상 갖고 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지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일단 토지가 많지 않고 크지 네. 않고 또 하나 뭐냐면 너무 서울에 몰려 살고 그리고 대도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미국 네. 같은 경우에 대도시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이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강남 아파트를 주목하는 거고 이 강남 아파트의 주택 가격 안정성에 대해서 시장 전체 차원에서 관심 있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왕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시장의 변화 차원에서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게 네. 자료 8번을 한번 보실까요? 자료 8번. 자료 8번을 보시면 올해 들어서 또 의미 있는 변화가 특히 2월 들어서요. 네. 서울 아파트를 20년 초과해서 장기 보유한 아파트의 매도인 수도 급증하고 있어요. 와, 이건 좀 신기하네요. 네. 응.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보유하겠다면 주택가가 계속 올랐으니까. 근데 세금은 계속 오래 갖고 있을수록 깎아주고. 네. 그런데 그런 어떤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사실은 이런 거죠. 이러다가 진짜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다. 네. 이런 것들도 시장의 중요한 변화 이어서 네.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그 싶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말씀하셔서 네. 제가 요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온라인 부동산을 처음에 이제 검색을 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이제 뭐 집을 살 생각이면 근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얼마 이하로는 우리 올리지 말자 이런 이제 못된 담합 같은 건 지금 없나요? 정부가 국토부에서 여러 번 단속을 한 적이 있고요. 네. 그게 또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하면 또 빠져나가요. 이게 SNS로 우리 동네에서는 이거 집값 담합한다고 이렇게 해서 적발돼가지고 과징금을 묻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그건 현실적으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 27억 밑으로는 팔지 맙시다. 근데 내가 지금 돈이 급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내가 지금 사업하는데 27억 현금이 필요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약속이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27억 밑으로는 우리 팔지 말자고 부동산 온라인 네. 부동산이 이렇게 다 담합을 했어. 근데 어떤 집주인이 너무 급해서 25억에 내놓고 싶어. 네. 네. 그래서 부동산한테 25억에 내주세요 하면은
이 부동산이 25억에 내면은 얘가 그냥 왕따가 돼서 혼나니까. 혼나니까 네. 그걸 못 올린다는 단기적으로-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런데 시장에서 담합이 되려면 밀가루 업체 담합처럼 최대한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적발된 게 3번, 4번 이게 가능하지 담합을 하는 사람들이 100명, 200명 이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담합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결국 시장 원리가 시장 경제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만만하면-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김원장 기자님하고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거래가 안 돼요. 밀가루처럼. 네. 한두 건의 거래가 되면서 시세를 형성해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단내림 효과라고 그래서 한 건이 거래되면 거기서부터 또 출발해요. 특히 그래서 담합은 언제가 더 중요한 거냐면 주택 가격이 오를 때요. 네. 쉽게 말해서 1000세대 단지가 있고 주변에 뭐 한 예를 들어서 2, 3천 단지가 있으면 20억 원에 거래되다가 갑자기 어떤 아파트가 25억 원에 거래되잖아요. 그럼 이제 모든 아파트가 그러니까 25억 25억 원을 올리지. 올립니다. 아. 그래서 이제 허위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를 때 훨씬 더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건으로 시장을 좌우해 버릴 수 있어요. 한 건으로. 와. 그걸 또 언론이 부추겨요. 부추겨. 여보 5억 올랐어. 여보 나왔다. 거기 여보. 자기야. 자기야 나온다. 자기야. 기사의 제목 그렇게 뽑잖아요. 어. 그게 바로 조선일보가 계속 내는 거예요. 네. 여보 자기야 5억 올랐어. 한 채가 거래됐거든요. 어. 근데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나 무주택자인데 그 뉴스 보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을까요? 아. 그런데 합리적인 초조해져. 의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에이 저건 한 건이야. 에이 저거는 뭐 근데 그게 안 된다면 그거 안 돼. 호가가 다 오르거든요. 그럼. 네. 제가 최근에 전세값 많이 올랐단 말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물건이 없다. 아, 신문에 그렇게 기사가 많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나죠. 네. 예. 매물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세값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럼 알 수가 없죠 저희는. 전세값 막 급등했다고 서민들이 너무 힘들다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부동산 잡기 지금 100일 동안에 전세값만 결국 서민들 잡는다 이런 보도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네. 제가 통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많이 있어요. 7번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냥 간단해요. 저 그냥 오늘 아침에 잘라붙인 거예요. 아, 오늘 이게 KB 월간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예요. 네. 오른쪽에 서울 보면 몇이냐면 서울이 74죠. 74. 97. 서울이 96. 96인데 네. 자꾸 나는 그래갖고 이거 내가 왜 이거 내 것만 다르게 네. 해놨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2년 네. 1월에 네. 100이라고 봤을 때 지금 96이니까 3년 전보다는 4 정도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서울이. 강남 11개 구도 97이니까 3년 전보다 4년 전보다는 3 정도 조금 떨어졌다. 수도권은 91이니까 9만큼 떨어졌다. 9%만큼 4년 전보다 전세값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세가 네.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졌는데 최근에 올랐다는 거죠. 근데 이걸로는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자, 10년 전에 그러면 표 6번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94라 그랬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서울은 74였어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74인데 96이 됐으니까 그럼 몇 네네. 퍼센트가 오른 거냐? 29.7%. 자, 10년 만에 서울의 전세값은 30% 올랐습니다. 이게 정확한 통계예요. 자, 많이 올랐다면 많이 오른 거고 적게 올랐다면 적게 오른 건데. 네. 근데 서울이 10년 동안 해마다 2.5%씩 소비자 물가가 올랐다고 치면 이게 27.9%예요. 쉽게 말해서 소비자 물가가 10년 동안 30% 정도 올랐고 서울의 전세값도 30% 정도 올랐어요. 물가 상승률 정도 도대체 올랐다. 우리 언론은 전세값 항상 올라서 서민들이 부동산 정책 규제만 좀 강화하면 서민들을 잡는 힘들다 것처럼. 하는데, 네, 이런 매크로한 자료를 그냥 아침에 그냥 KB 들어가면 되고 한국 부동산원도 거의 똑같아요. 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딱 통계 몇 개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언론이 근데 이런 이렇게 뭐랄까 우리 부동산에 이런 현상이 언젠가부터 너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등학생들의 신장이 커졌다. 그럼 10년 전에 비해서 몇 센치 커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통계 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나. 근데 우리 보면 요즘 유튜브 보면 우리 조카 키가 정말 크잖아요. 고등학생들 키가 정말 커요. 이런 식의 설명이 너무 많고 우리 언론도 헤드라인 다 그런 식으로 뽑아요. 안 돼. 굉장히 그 미시적인 거 가지고 하고. 그렇습니다. 매크로한 그리고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 이 대표 정말 절감하실걸요? 과거에 뭘 했는지 모르는 분들 이상하게 부동산 전문가로 나오셔가지고 어느 날 그분들 굉장히 말씀을 정말 잘하세요. 아. 굉장히 혹하게 잘하세요. 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꼭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왔는데 매크로한 통계를 안 쓰세요. 아, 통계를 안 써. 매크로한 통계를 안 쓰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아, 네. 아주 작은 경험 하나. 여보 이야기. 그러니까 네. 그런 것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5,500가구인데 집 3채 거래됐는데 5억 원 올랐다. 이런 이야기만 늘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전세 가격 이야기하셨으니까 저는 좀 이런 접근도 좀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바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세는 가격이 아닙니다. 전세는 가격이 아니다. 보증금이죠. 보증금이다. 네, 이거는 뭐냐면 전세 가격을 가격으로 하면 내가 다 지불해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건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돌려받죠.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서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이래서 이자 비용. 기회비용이라는 이자 기회비용. 비용이 발생하지만 네. 이 보증금이 막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바로 가격이 올라서 난 돈을 다 쓰는 상황. 그건 아니라는 그건 거죠.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전세 보증금이 오를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일시적인 현상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나오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저는 감내해야 된다. 감내할 수 있다. 아, 일시적 현상은 감내하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임차인들이 엄청 어렵게 되는 과정은 사실 안 되죠. 그렇지. 그런데 진짜 그건 안 좋은 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임차인들이 결국 계속 세입자들이나 무주택자들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결국 주택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뭐 그런 현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다른 접근도 필요하다는 네. 생각입니다. 전세값 대해서 하나만 더요. 과거하고 10년 전하고 뭐가 달라졌냐면요. 특히 서울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70% 가까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집값이 10억이라 그러면 전세가가 7억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40%까지 떨어졌어요. 전세가?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오. 전세라는 건 가수요 투기 수요가 거의 없어요. 내가 10년 후에 전세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하나 전세를 잡아놓을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투기 수요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전세는 실수예요. 무슨 말이냐? 10억에서 7억 원이 전세값이라면 또 그것이 월세가 얼마라면 우리 가족 나와 우리 가족이 사는데 정당한 비용을 내가 그냥 페이하는 거예요. 네. 그 뭐 미래가치 뭐 이런 거 안 봐요. 기대 수익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기대 수익이 올라가니까 집값에는 기대 수익 가수요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올라가니까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서울 같은 아, 경우 요지에. 그래서 네네. 40%까지 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대 수익 비중이 가수요가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지난 10년, 20년 동안.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세라는 건 내가 그 집을 점유함으로써 얻는 편익, 베네핏. 그래서 나 이 정도 값을 낼 거야 하니까 정확하게 시장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거지. 네. 이게 뭐 정부가 무슨 정책을 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는 그래요. 네네네. 하지만 10년, 20년 보면 다 우리 소득만큼 공급만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네. 아유, 너무 좋습니다. 혹시 뭐 다 말씀하셨습니까? 못한 거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5월 9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와, 5월 일단 시장의 단기적인 유예 뉴스만 종료. 보면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 매물이 이제 모든 또 아까 전문가들이나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나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다주택자들이 공유하는 말이 5월 9일 이후로는 매도 물량이 다시 잠길 줄어들어서 거다. 잠긴다라고 네, 표현하더라고. 그렇죠. 잠기면서 다시 주택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는 3월인데요. 3월 초순이고 이제 중순으로 넘어가는데 3월부터 쉽게 말해서 쉽게 안 말하겠습니다. 쉽게 안 말하면 돼. 웃기다 주시네.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요. 5월 9일에 시장 변화를 그러니까 시장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이끌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그렇지. 그게 핵심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윤덕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지난주에 장관. 이제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저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좋습니다. 네. 김윤덕 영상이 국토부 장관 있죠.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투기성, 뭐 보유하지 않는, 아니 살지 않는 일주택 이런 여러 비거주 가지, 일주택. 그렇죠.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강력한 어떤 정부의 대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부동산 감독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단순히 어떤 정부 정책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투기성 자본에 대한 정확한 응당한 강력한 대응까지 포함해서 저는 종합적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좋은 거 아닙니까 메시지? 전향적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 네. 사실은 국토부 장관이 그동안 저런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네. 이제 전향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대책을 준비하고 있대요. 대책을 준비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5월 9일 이후로 대책이 나온다는 얘기하고도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전에 나와야 된다는 전에 거잖아. 나오고 전에 전에 나온다. 방향성이 결정돼야 돼. 왜냐하면 이건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요. 네. 자산 시장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법이 통과돼서 범죄라는 표 빼고 그러니까 범죄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형벌을 내린다고 그러면 법이 통과돼야 그 일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건 자산 시장에서 사람들이 미리 반응해요. 경제는 쉽니다. 그렇죠. 먼저 움직여요. 네. 그래서 그런 시도를 줘야 미리 미리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이 안정 효과가 이어진다고요. 근데 막 시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대책 다 준비한 다음에 한 번에 빵 터트려야지 이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가 하고 방향성이 잡혀줘야 돼요. 네. 근데 이미 대통령이 방향성을 잡아줬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뭐냐면 초고가 주택에서 보유세 올리겠다. 두 번째, 1가구 1주택자인데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정상화시키겠다. 네. 이거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얘기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장관이. 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미 얘기 다 한 얘기예요.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돼. 그러면은 이제 황현희 씨 같은 분들이 근데 황현희 씨는 비판하는 게 그렇죠. 아닙니다. 저는 진짜로. 네. 그런 분들이 이번 싸움은 전 싸움이랑 다르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 그동안에 그들이 얘기하는 게임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지. 얘기만 하고 실행을 안 해. 근데 저는 지금 왜 대통령 한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그럼 하지 황현희 마. 씨, 세금 부과하면 다 나와. 왜 저래? 황현희 씨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세금 부과하면 매물 다 나와. 그러니까 네. 이게 지속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것도 있잖아요. 대출 연장 이제 더 안 해준다고. 다주택자 네. 대출 연장 네. 이런 것도 이제 의미 있는 변화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 단기적으로 안정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매물이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네. 그럼 다주택자에 대해서 대출 규제라든가 상환 조항이 다시 들어오면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다시 매물을 증가시키겠죠. 5월 9일 이후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해야 된다. 유지가 돼야 돼요. 일관성. 그렇습니다. 그래야 시장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네. 예. 보유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전 세계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고 0.33 정도고 실제로 따져보니까 뉴욕이나 도쿄나 상해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더라. 실효세율은 0.15예요 우리가 보유세. 보유세.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세를 하는 게 맞지 않냐 핀셋으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러니까 어떤 세금이 어떤 성격이 있냐면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지만 교정 과세의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죠. 교정 과세. 예, 그러니까 뭐냐면 세금을 도입해서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면 네. 그러면 세금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유세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느냐? 네. 저는 보유세의 가장 큰 역할은 한국에서 투자나 부동산의 투자나 투기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투자나 투기로 집을 살려는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보유세를 도입하면서. 그런데 이게 뭐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내야 돼서 부담이 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뭐냐? 저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보유세를 올리자. 실효세율을.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지금 한국에서 막 집을 투자 목적이나 투기 목적으로 사는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갈아타기거든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막 계속 갈아탄단 말이죠. 갈아탄다. 예. 예, 레버리지를 쓰면서. 근데 만약에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가 인상되면 여기가 수익률이 떨어져서 예. 내가 목적지를 잃은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나 투기 수요가 급격하게 줄 수 있다고 좀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과거처럼 일반적으로 모든 보유세를 올리면 조세 저항이 커질 거예요. 그렇겠죠. 특히 선거 앞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 정치적 고려를 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세금이라는 게 뭐냐면 수용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야 오래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든 보유세를 올리면 네. 만약에 다음 정부에서 예, 예. 정권이 바뀌거나 국회의 구성원이 달라지면 보유세는 또 무력화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50억 이상의 아파트만 실효세를 올린다면 네. 그것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도 올리고 그렇다면 예를 들면 네. 국회가 구성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국힘이 예를 들어서 다수당이 돼서 네. 그걸 바꾸려면 저항이 커질 거 아닙니까? 왜 부자한테 세금을 깎아주려고 해? 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유세의 수용성, 네. 지속 가능성 네. 이걸 여러 가지 그리고 효율성을 감안할 때 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실효세를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논의 중에서 지금 굉장히 또 저는 이제는 도전받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세금을 올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과세 공시지가만 올리고 공정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표준 과세 그러니까 기준액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나중에 그러면 그건 또 바뀌어요. 네. 그럼 지속 가능성이 없잖아요. 윤석열 때 바뀌었죠. 그게. 네. 예. 사람들이 그러면요 신뢰를 못 가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실 보유세를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데 네. 저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 실효세를 올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책- 그러니까 보유세라고 하는 수단을 네.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 정책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정책으로 봐야 된다. 또 그렇게 설계가 돼야 된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투기에 의한 네. 또는 부동산에 의한 과도한 기대 수익 네. 이걸 약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또 뭐 저기 그러니까 주식을 포함한 네네네. 생산적 금융으로 이전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세금이 부담이 되면은 이게 새로운 공급 정책이 돼요. 매물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자산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까지 이렇게 해서 어떤 구조를 바꾸는 정책으로 네. 보유세 문제는 접근을 할 해야 필요가 된다. 있겠다. 이게 무슨 단기적으로 무슨 집값 잡는 수단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된다. 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정책 목적에 따라서 보유세를 올릴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은 3단계잖아요. 처음에 이제 취득할 때 취득록세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갖고 있는 동안에 보유세가 있는 것이고, 팔고 나갈 때 이른바 뭐 엑시트할 때 양도소득세가 있는 것인데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면 앞뒤는 깎아주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그 중과를 유예하지 않기로 한 거하고는 정책이 엇박자가 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에 3주택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이제 올해 5월 10일부터 계약분에 따라서는 이제 82.5%의 네.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보유세를 올리면 앞뒤는 깎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유세도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미국은 뭐 물론 주별로 틀립니다만 많은 주에서는 취득 가격으로 세율을 매겨서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20만 불짜리 집을 산다. 근데 보유세, 뭐 프로퍼티 텍스 비율이 2%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앞으로 매년 얼마의 세금을 내겠구나. 네. 20만 불짜리에 2% 세금을 매년 내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이거죠. 이게 매년 들쑥날쑥하게 변하는데 주로 오르지. 네. 주로 올리잖아요. 네, 세금을. 그러면 주택을 처음 취득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내가 얼마나 세금을 내게 내야 될지를 된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세 정책을 개편하려면 그냥 세율을 높이는 것 갖고는 안 되고 네. 정책을 치밀하게 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집값 확 떨어지게 다 높여 그냥 보유세도 올리고 취득세, 양도소득세도 지금 단계를 유지하고 네. 그러면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던 거 보유세가 부담돼서 팔면 근데 양도소득세를 뭐 소득 구간별로 해서 또 내야 되고.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45%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 한 돈 갖고 어디 가서 내가 살던 그런 종류의 집을 살 살 수가 수가 없어. 없다. 세금 내고 나면. 그러면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유세 올리면 집값 떨어진다는 거는 단순 논리고 정책을 논리적으로 보유세 올리면 앞뒤는 깎아주는 좀 치밀한 정책 구상이 설계가 필요하지 필요하다. 않나 싶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네. 그러니까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이건 논의의 문제니까. 네. 그래서 동그래진 거예요. 이 논의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번도 보유세가 제대로 정착된 적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예. 저는 그냥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네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한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할 건 해야 된다. 자꾸 시장을 얘기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 말씀하신 것들을 다 고려하다 중요하죠. 그러다 보면 또 동그래진단 말이에요. 네. 네. 정리해 주세요. 장윤선 기자 즐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 즐기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다시 잡아서 부동산만 한번 보유세만 가지고 한번 예, 세게 한번 중요합니다. 해보자. 예.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예. 세제도 종합적으로 보고 그렇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실거주 1주택은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 거고요. 예, 고가 뭐 투기 목적인 또는 고가 네. 또는 다주택 이런 걸 타겟팅해서 네. 설계해야죠. 예. 그러면 막 국민들도 납득할 거예요. 부동산은 버티면 우상향이라고들 말합니다. 부동산은 불패다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가격이 폭락할 때마다 정부는 규제를 풀고 퇴로를 열어주며 시장을 조정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주택자들이 끝까지 버티면 이긴다라고 말하는 근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개선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번만큼은 부동산 시장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동산 불패시나 이번만큼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